안녕하세요. 저는 염치라는 게 발톱에 때만큼도 없었던 시댁 식구들을 쫓아내고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했던 남편과 결혼을 하려 했을 때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었는데요. 그때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눈치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보니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 거기에 남편까지 얼마나 노답인지요. 결혼은 따로 양가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고 남편과 제 돈으로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사드릴 때는 아버님이 옆에 있으셔서 그런지 어머님이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따로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는 예단까지는 안 바라는데 내 친구들 며느리한테 다 옷이라도 받고 가방이라도 받더라. 너는 뭐 안 해오느냐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또 시동생들한테도 제대로 된 옷이라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하시고요. 예단이며 예물 그런 거 일절 안 하고 둘이 돈 합쳐서 결혼식 비용이며 전세금도 하기로 이미 협의를 했고 그것만으로도 여유 없이 빠듯했는데요. 어머님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게 받고 싶다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결혼 전이고 저도 어머님이 너무 어려울 때잖아요.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시길래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맸었죠. 어머님은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시집 오려고 했느냐며 너네 남편이나 아버님한테는 내색하지 말고 간단하게 어머님 옷하고 시동생들 옷 정도만 해주라며 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괜히 결혼하는데 밉보이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한테 들키셨나 보더라고요. 아버님은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돈을 돌려주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 몰래 받아서 미안하다고요. 나중에 시댁 사정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월급도 괜찮은 중견기업에 임원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남편 네 집 형편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어머님이 살면서 이래저래 돈을 많이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사업병에 걸려서 집에 있는 돈을 날려먹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 네 집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사업병, 투자병에 걸려 돈을 많이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사업한다고 대리점까지 냈다가 화장품만 잔뜩 남기고 그대로 날려먹은 적도 있고 부동산 투자한다고 또 대출까지 받았는데 고스란히 날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는 지인 얘기 듣고 어디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날리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차리셨다가 적자만 내내 보다가 말아먹은 적도 있다고 하셨죠. 남편 말로는 엄마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집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은 재산이 별로 없었고 아버님도 퇴직 후 못 쉬시고 상가 경비 일을 계속 하신다고 했죠. 어머님이 돈을 많이 날려먹으면서 어머님 아버님의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지셨다고 하고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남남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아들 결혼하니까 좀 보태주고 싶으셨던 것 같지만 집안에 돈이 별로 없으니 못 보태주신 건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몰래 5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아버님이 화가 나셨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도 아버님에게도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아버님이 어쩌다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저한테 돈을 돌려주셨는데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슬쩍 흘린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네가 얘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죠. 어머님은 그 후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셨지만 딱히 믿는 눈치는 아니고요. 그때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어머님을 똑 닮은 시동생들은 어떤 사람인지 대강 눈치채고 발 뺐어야 했는데 알면서도 그때 당시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냥 결혼을 강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결혼은 했는데 시동생이며 시누는 어머님하고 성격이 되게 비슷했어요. 시동생은 이름도 별로 안 알려진 지방대 졸업 후 친구들하고 사업한답시고 몰려다니는데 딱히 벌어오는 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허세는 심해서 리스로 차는 좋은 거 끌고 다니고요. 신우도 2년제 의료행정과 졸업하고 나서 병원에서 1년 일하고 그만둔 뒤에는 아는 친구네 옷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사내 커플이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직원 수 2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보기엔 자식 셋 다 딱히 잘 되지는 않았고 그냥저냥 사는 건데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내 자식들이 최고다라는 마인드가 확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남편과 제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건데도 내 아들은 잘났고 며느리는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지켜보니 어머님이나 시동생들도 참 대책 없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버는 돈은 별로 없는데도 보는 눈은 높고 사치도 심한 편이고요. 아버님은 돈 아끼신다고 오래되고 다른 점퍼 하나를 두고두고 입으시는데도 어머님이나 시동생들은 철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돈 무서운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저희 남편이 아버님 성향을 닮았고 시동생들은 어머님을 많이 닮았나 보다 생각했죠. 하여튼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이혼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사신다고 했죠. 아버님은 오랫동안 참아왔고 이제는 어머님과 같이 안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어머님도 아버님이 저렇게 나오시니까 기분 상하셨고 덩달아 나도 같이 안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이혼해 줄 테니 집은 두고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애들은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요. 아버님은 알겠다고 하셨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살던 전셋집을 어머님에게 넘기기로 하고 협의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손쉽게 이혼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옆에서 느끼기에는 아버님이 전처럼 돈도 잘 못 벌고 경제력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지는 마음도 있었죠. 아버님은 고향에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사시던 집이 있는데 거기 내려가 농사 지으면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번거롭게 명절이나 기념일날 굳이 찾아올 필요 없다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시간 날 때 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은 어머님과 이혼을 하고 떠나셨는데 왠지 그 뒷모습이 좀 후련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셨고요. 하여튼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신 거였죠. 어머님은 소심하고 쪼잔뱅이인 아버님과 헤어져서 속 시원하다고 막 그러셨어요. 헤어지면 아버님이 손해지 자기가 손해겠느냐는 소리도 잘 하셨죠. 어머님도 이혼하고 혼자가 되신 걸 보니 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님은 저희 친정에 홀어머니만 있다고 결혼시킬 때 은근하게 무시도 하셨는데 결국 어머님도 제 결혼 1년 만에 혼자가 되신 거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엄마는 아빠랑 사별하신 거고 어머님은 이혼 당하신 거지만요. 저희 아빠는 병으로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고 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뒤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부동산 공인중개사 일을 본격적으로 하셨죠. 일도 늘 열심히 잘하셨고 부동산 관련 공부를 많이 하셔서인지 투자하는 감도 좋아서 재산도 많이 불리셨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는 40평대 집은 엄마의 힘으로 장만을 하신 거였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씩씩하고 밝으신 분이고 늘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어서 엄마를 많이 존경했습니다. 엄마가 저 결혼할 때 경제적인 도움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남편과 제가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하기로 했으니 엄마도 굳이 도와주실 필요 없다고요. 제가 극구 거절을 했더니 결혼 선물로 금 30돈치 되는 골드바를 따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꼭 필요할 때 쓰겠다고 잘 챙겨두었고요. 제가 했던 결혼 생활이 긴 건 아니지만 시댁 식구들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들이라는 건 진작부터 느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사치도 심한 편이었고요. 돈을 쓸 때도 앞을 내다보고 쓰는 법이 없고 생각 없이 바로바로 지르는 편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다요. 어머님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선물이나 용돈도 잘 요구하셨는데요. 남편은 그냥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혼자 되신 게 안쓰럽다면서요. 엄마가 말은 이혼해서 속 시원하네 어쩌네 하시지만 속으론 많이 힘들고 서러우실 거라면서요. 저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어머님에게 생활비며 용돈 챙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섭섭했던 건요. 남편이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챙기면서도 저희 엄마는 챙기는 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혼자 되신 어머님이 안쓰럽다는데 그렇게 치면 저희 엄마도 혼자시잖아요. 어머님을 챙겨드릴 때 말이라도 장모님도 같이 챙겨드리자 하면 저도 안 서운한데 한 번을 저희 엄마도 챙겨드리자고 얘기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항상 어머님은 챙기면서 우리 엄마는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좀 가볍게 하지만 진심은 담아서 얘기를 했죠. 남편이 장모님에게 미처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신이 장모님만 알아서 잘 챙겨드리면 되지. 그런 걸 내가 꼭 일일이 얘기를 해야 돼? 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사위인데 너무 우리 엄마한테는 무관심한 것 같아. 뭘 무관심해. 당신이 어려서 알아서 잘 챙기는 거니까 믿고 맡기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갑자기 이혼당하셨잖아. 평생 아빠랑 사시다가 이제 혼자 되셨으니 얼마나 서럽고 적적하시겠어. 어머님 전혀 안 그래 보이시던데? 어제도 어머님하고 전화통화했는데 아가씨랑 백화점 놀러 나오셨대. 쇼핑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들어가신다면서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러면 뭐 엄마가 죽을 상하고 집에만 있어야겠어? 기분 전환하러 나가신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 걱정할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시지 않는다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엄마는 내가 잘 알지. 하면서 버럭버럭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너무 시댁 식구들만 챙기니까 저도 서운해서 한마디 한 건데 늘 자기 엄마만 안쓰럽고 챙겨드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머님은 이혼 후에도 너무 잘 지내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남편 말 맞다나 갑자기 아버님한테 이혼 당하시고 속으론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안 좋은 이유로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좋게 헤어진 거잖아요. 아버님이 남은 재산까지 다 어머님한테 넘기고 가셨고요. 제가 보기엔 아버님에게도 어머님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은데 남편은 그저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싶어서 안달이더라고요. 그게 서운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래 아무리 결혼했다 한들 내가 시댁 식구들이랑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결국 남이다. 남편이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것처럼 나 역시도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챙기고 살아야겠다 깨달았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저녁에 이모들하고 식사하러 가신다고 나갔는데 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엄마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긴급 수술까지 받게 되셨죠. 저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기도했어요. 엄마가 어떤 상태여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 누워 계신 엄마를 보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일어나실 거라고 희망을 가졌지만 엄마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토록 바라긴 했지만 막상 엄마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누워 계시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랑 바로 전날에도 통화하고
이모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니 맛있는 거 드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셔라 그랬는데 그렇게 저랑 대화를 나누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의식도 없는 채 병원에 누워 계시다뇨.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지만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생긴 일이다 보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가 다시 의식을 찾을 거라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보통 의식을 찾지 못하고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식물 상태라고 해서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엄마는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셨죠. 저는 그 사이에 울기도 참 많이 울고 절망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저는 회사에서 홍보팀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남편과 상의 끝에 일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누워 계시다 보니 간병인이 필요했고 또 제 일은 퇴직 후에도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중에 재취업도 비교적 쉬운 편이었거든요. 저는 일단 엄마 간병을 하고 싶다고 했고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간병인을 쓰라고 하다가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 그러라고 했죠.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절대 안 되는 경제적 상황도 아니니까 저는 웬만하면 엄마 곁을 지키면서 간병을 돕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냥 간병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병실에서도 일은 하고 있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누워 계신 엄마가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몰라도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시간대로 자세도 열심히 바꿔주고 마사지도 해드렸죠. 워낙 깔끔하신 분이었기에 누워 계셨어도 깔끔하게 지낼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활발하게 다니시던 엄마가 누워 계신 걸 보면 눈물이 날 때도 많았지만 또 엄마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살아있으시고 제 옆에 있으신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넉 달이 지났을 무렵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네 엄마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병원 생활만 할 거냐고요. 니네 엄마 돌본다고 집하고 남편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느냐고도 하셨죠. 그리고 내 아들이 누워있는 장모 돌보려고 너랑 결혼한 것 같다. 내 아들이 장모 뒤치다꺼리 하려고 돈 버는 줄 아느냐는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엄밀히 엄마 병원비는 엄마 보험비와 엄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충당하고 있고 따로 저희 생활비나 남편이 벌어온 돈에서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도 회사는 그만뒀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활동은 계속하고 있었고요. 남편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엄마가 저렇게 누워있기 전에도 별반 다를 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주말에 데이트도 잘하고 외식도 잘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싶어하고 혼자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저는 제 볼일 보러 다니고 남편은 늦게까지 늦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는 등 개인 시간을 가지는 일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엄마 간병을 다닐지언정 그전과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툭하면 전화를 해서 너네 엄마가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있을 줄 알고 회사를 그만두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거냐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병원에 있은 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달 된 건데도 어머님의 성화가 정말 심했습니다. 솔직히 내 아들이 너무 외롭고 어쩌고 하시는 얘기는 제가 듣기에 다 핑계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아무래도 전처럼 여유 있게 용돈과 생활비를 못 챙겨드리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엄청 쌓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맘때 신우까지 다니던 옷가게를 그만두고 집에 있었고 제대로 생활비를 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전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와 용돈에 의지하셨거든요. 툭하면 생활비가 없다, 마이너스 통장을 내야겠다라는 소리도 자주 하시고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저렇게 누워있으신데 사돈이 그렇게 되셔서 많이 힘들겠다느니 마음고생이 많겠다느니 이런 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희생하는 것 같아 화나고 며느리가 회사 다니면서 전처럼 정기적인 월급을 안 받아와서 어머님에게 드리는 용돈이 줄어드니 마음에 안 들고 그러신 것 같았죠. 저도 그런 전화통화하고 나면 기분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섭섭하고 화도 나고요. 남편도 초반에는 엄마가 계신 병원에 몇 번 왔지만 그 후로 나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저 때문에 많이 희생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엄마 저렇게 되시고 자식으로서 옆에서 좀 돌봐드리고 싶은 것뿐인데 참 너무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마음에 서운함이 쌓였고요. 그러다가 신우 생일이 있다고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셔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집 식구들은 작정을 한 건지 단체로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휴,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이게 무슨 일이야. 너네도 자식 가질 생각하고 한창 신혼 즐길 때인데 너네 엄마 그렇게 누워있어서 너는 병원에만 매여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작정이야. 차라리 간병인을 써. 너네 엄마 돈 많이 벌어놨잖아.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병원에 들어가신 후로 사돈이라는 호칭보다 너네 엄마라는 호칭을 많이 쓰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기분 나쁘고 거슬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족들 사이에서 제 편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냥 가만히 대꾸 없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형 너무 불쌍하다. 결혼했는데도 맨날 빈집에 들어가고 누가 보면 결혼 안 한 줄 알겠어. 형도 그렇지? 어쩔 수 있냐? 이 상황이 이런 것을. 오빠 불쌍하다. 라는데 와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빈말이라도 어머님 그렇게 누워 계셔서 어쩌냐, 안타깝다, 고생 많다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제가 병원 다닌다고 집을 잘 비우니 제 남편만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저를 몰아세우는데 진짜 가족도 아니다 싶고 또 저희 남편이라고 그럴 때 나서서 저 위로해주고 자기 가족들 말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병원 그렇게 갈 거냐고요. 왜 자꾸 그래? 내가 병원 안 간다고 뭐 있어? 아니, 자기가 지금이라도 다시 복직 원한다고 하면 회사에선 받아줄 건데. 나 지금도 외주 받아서 일하고 있어. 그거 월급보다 돈 안 되잖아. 결국 돈 안 벌어와서 불만이다 그거지? 그게 아니라 엄마 말 맞다나 우리 신혼부부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참 너무한다. 내가 뭐 이렇게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누워 계셔서 옆자리 좀 지켜드리고 싶은 건데. 장모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줄 알고. 심한 사람들은 막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누워있대.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계속 누워있을까봐 걱정이야?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저렇게 누워 계시는 거 장모님이라고 원하시겠어? 와, 진짜 정 떨어진다. 어머님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누워있다고 쳐도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재수없게. 뭐? 재수없어? 우리 엄마가 저런 일 당하게 재수없는 거야? 왜 이렇게 말 꼬투리를 잡아 피곤하게. 솔직한 말로 간병인 써도 되는데 병원 다닌답시고 회사 그만두고 나만 뺑이 치고 있잖아.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네가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그만둬서 짜증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애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저축하고 해야 되는데. 돈 한 푼이 아쉬우면 어머님한테 용돈하고 생활비 드리지 마. 그것만 안 드려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모았어. 제 말에 남편은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월급보다 덜 번다고 궁시렁거리는데 돈이 그렇게 아깝고 많이 모으고 싶으면 시댁에 드리는 생활비부터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집에 주는 돈은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건 아까워서 발 동동하는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죽어라 노려보더니 화난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본인 할 말이 없으면 저렇게 화내고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엄마가 만약 오래 누워 계신다면 저라고 마냥 엄마 곁만 지킬 순 없겠죠. 저도 제 생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사고가 나서 저렇게 누워 계신 지 오래되지 않았고 자식된 도리로서 당분간만이라도 곁을 좀 지켜드리고 싶은 건데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거냐고 몰아세우니 너무 서럽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입장에선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평일에는 간병인을 쓰고 주말에만 내가 엄마를 돌보러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일에 집안일도 좀 하고 남편하고 시간도 좀 보내려고요. 너무 병원에 매여 있지 말라고 뭐라고 한 거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평불만이던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제 말을 듣더니 아니라면서 장모님 곁을 좀 지켜드리는 게 맞겠다고 지금처럼 병원에서 지내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언제는 내가 병원에서만 주로 지내는 게 불만이라며. 근데 나도 생각을 해봤거든. 내 딴에는 나름 신혼인데 자기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서운했던 건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더라고. 장모님 저렇게 누워 계시면 자기 마음은 오죽하겠어. 또 자기가 효녀잖아. 자식된 도리로서 장모님 곁을 지키고 싶은 게 당연한 것 같더라고. 내가 너무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니까 저도 어리둥절했죠. 그러면서 장모님 곁을 잘 지켜드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간병인을 쓰자며 간병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만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 자기도 앞으로는 아무 말 안 할 거고 어머님에게도 말해 놓겠답니다. 어머님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일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너무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보니 황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를 이해해 준다고 하니 고맙기도 했죠. 그리고 남편 말처럼 어머님도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해서 불평을 얘기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연락 자체가 잘 안 왔습니다. 원래는 2, 3일에 한 번은 전화가 왔었는데 그맘때는 전화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려도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끊고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은 변화였죠. 그 후로는 정말 본인 말대로 제가 엄마 병원에 주로 가 있는 것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뒤 남편이나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엄마 병원에서 많이 지냈고 병원에서 엄마 집은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반면 회사에서는 엄마 집이 좀 가까운 편이었고요. 저는 운전도 하지 않고 자차도 없는 편이어서 회사를 다닐 땐 남편 차를 같이 타고 다녔고 그만두고 나서는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병원에서 엄마 집도 멀고 이번 초기 말고는 엄마 집에 딱히 갈 일이 없어서 엄마 집에는 따로 들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도 없이 집을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퇴근길에 한 번씩만 들여다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까우니까요. 남편도 자기가 한 번씩 둘러볼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비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가 생겼기에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엄마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엄마 집으로 들어간 저는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당연히 빈집이어야 되는 엄마 집 안에는 시동생이 소파에서 드러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시동생인 줄 모르고 외간 남자가 드러누워 있으니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제 소리에 놀라 시동생도 일어났는데 얼굴을 보니 시동생이었던 겁니다. 아니, 도련님이 여기 왜...
그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눈치를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엄마 집에는 시댁 식구들의 짐이 가득하더라고요. 싱크대에는 먹고 안 씻은 그릇도 쌓여 있고요. 경악했죠.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저희 엄마가 쓰시던 안방은 어머님이 쓰시는 듯 했고 작은 방 하나씩은 신우와 시동생이 쓰는 듯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엄마 집인데 말 한마디 없이 시댁 식구들이 무단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경악스럽고 충격적이고 어안이 벙벙했죠. 이게 다 뭐예요?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형이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요? 여기 살아도 된다던데. 아니 왜요? 어머님 댁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하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잠시 후 비밀번호 해제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님하고 신우가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멀거니 서 있으니 놀라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신우는 자기 집 들어오는 것 마냥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모습에 또 황당했죠. 어머님도 제가 서 있으니 놀란 것 같긴 하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더군요. 너 왔냐?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 언제부터 이렇게 사신 거예요? 우진이한테 얘기 못 들었니? 무슨 얘기요? 저 들은 게 없는데. 그럼 우진이하고 얘기해라. 어머님 댁은 어쩌고 여기 와서 지내시냐고요. 아휴, 내가 미친다 정말. 뭘 그렇게 따져 물어. 제가 그럼 안 묻게 생겼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유, 얘기할 테니까 닥달 좀 하지 마. 머리 아파.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식탁에 앉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집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집인 것처럼 쓰시니까 기분이 이상했죠. 뭘 그렇게 서 있니? 좀 앉지. 내가 뭐 니네 엄마 집 어떻게 하겠니? 아니, 어머님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얘기한다고. 좀 앉아. 저는 일단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얘기해 보세요. 집 나왔다. 집을 나왔다고요? 왜요? 왜겠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무슨 돈이요? 아, 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에서 일하고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버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너무 힘들었지. 너도 회사 그만두고 나서 우진이가 주는 생활비도 반으로 줄었고.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리 사촌 오빠가 있어. 잘 살아 그 집이. 니네 결혼식도 왔었는데. 하여튼 뭐 어디 투자를 좀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무조건 잘 된다고. 보장이 돼 있다고. 투자 안 하면 바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뭘 그래서야. 그런 기회를 놓치나 싶어서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돈이 어딨니? 어쩔 수 없이 전세담보대출로 투자를 좀 한 거지. 전세담보대출로 투자를 하셨다고요? 그래, 뭐 그런데요? 잘 안 됐어. 어쨌든 뭐 우진이한테는 다 얘기했는데 뭐 당장 다 날린 건 아니고 그게 좀 두고 봐야 된다네. 그래서 집이 없어지셨다고요? 그런 셈이지 뭐. 그래서 너네 집으로 들어가야 되나 했는데 너네 집 손바닥만 해서 거기서 우리 식구들이 다 어떻게 사니? 난감하던 차에 우진이가 장모님 안 계시니까 당분간 장모님 집에서 좀 지내셔라 그랬던 거지.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또 그놈에 투자한다고 그나마 있던 전세금까지 날려먹은 것도 몰랐고 또 오갈 데 없어지니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저희 엄마 집에 와서 계셔라 한 것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병원에서 지내느라 정신 없기도 하고 일부러 엄마 집에 잘 오지는 않게 돼서 남편에게 맡겼던 건데 자기 식구들을 떡하니 살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기막힌 표정을 하니 어머님이 더 난리치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비워진 집 우리가 좀 지내는 게 그렇게 곶감니? 너는 무슨 세상 무너진 표정을 하고 있어? 어머니, 이건 아니죠. 저 오진 씨한테 들은 얘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네가 워낙 소쪽개구니까 우진이도 말을 하려다가 못한 거겠지. 제가 뭘 속좁게 굴어요? 네가 편하게 해줬으면 왜 우진이가 말을 안 했겠어? 어쨌든 어머니, 이건 아니죠. 어떻게 저희 엄마 집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실 수 있어요? 못 지낼 건 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길바닥으로 내쳐져야 속 시원해? 애초에 그런 투자를 왜 하셨는데요? 그런 투자에 여유자금 있을 때 하시는 거죠?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 숨통 좀 트여보려고 한 거다. 아니, 그런 투자를 누가 전세금으로 하냐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 시동생이 나오더라고요. 아, 형수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이라뇨.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오갈 데도 없어서 저희 엄마 집에 도둑처럼 다 같이 숨어 사는 주제에 지네 엄마한테 한마디 했다고 발끈하고 따지는 그 모양새가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비어있는 저희 엄마 집에 이렇게 산다고요? 어차피 비어있잖아. 원래 집 오래 비워두는 거 아니다. 누구라도 살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 별장 이런 데는 일부러도 돈 주고 사람 살게 하고 관리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비어있는 집에 좀 지냈기로서니 뭐가 문젠데. 라는데 와, 진짜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최소한 미안해하거나 민망해하는 것도 없이 큰 소리 치는데 진짜 정이 떨어지다 못해 피가 식더라고요. 그렇게 말다툼이 오가는데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마 신우가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야, 한우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더러 말하는 저 꼬라지 봐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내가 왜 나가? 여기 우리 엄마 집인데. 너 미쳤어? 오며 가며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여다 봐달라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준 건데 여기에 너네 가족들을 살게 해? 아, 좀 비어있는 집에 살면 어때서? 남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남도 이렇게는 안 해. 그리고 어머니, 지금 들고 오신 거 저희 엄마 가방 아니에요? 왜 저희 엄마 가방 마음대로 드세요? 집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 물건까지 함부로 쓰신 거예요? 저는 갑자기 어머님이 들고 와서 내려놓은 가방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건 제가 엄마에게 선물한 가방이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도 딸이 비싼 가방 선물해서 아깝다고 잘 안 드신 건데 그걸 어머님이 쓰고 있으시더라고요. 미친 거 아닌가요? 남의 집에 마음대로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 물건까지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아이고 더럽고 치사하다 하더니 안에 짐을 쏟아내고 가방을 저한테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자, 갖고 가. 됐니?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완전 폭발했죠. 눈이 획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 보면서 아, 엄마, 왜 던지고 그래? 아, 그리고 집은 써도 장모님 물건은 손대지 말랬잖아. 아, 모임인데 들고 나갈 가방이 마땅찮아서 좀 썼다. 그게 그렇게 죽을 죄니? 뭐 그렇게 좋은 가방이라고?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삿대질하고 따지는 건 맞는 거야? 너는 옛날 같았으면 몽성머리로 맞고 소박당해도 진작에 당했어. 그러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나가세요, 다들. 뭐? 아, 여보. 다들 나가라고! 제가 열받아서 소리를 질렀죠.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소리를 지르면서 저 싸가지 없는 나가? 누구더러 나가라고 하고 소리를 질러? 당장 나가세요. 짐 들고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니네 엄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지 아니면 죽을 건데 심보 그렇게 쓰지 마. 비어있는 집 좀 쓴다고 어떻게 되니?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완전 꼭지 돌아서 소리 지르며 집에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졌습니다. 미친년처럼요. 남의 집에 도둑처럼 숨어 산 것도 모자라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지랄 발광을 하니까
어머님도 놀라고 시동생과 신우도 나와서 경악하는 겁니다. 남편은 저보고 진정 좀 하라는데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진정할 거 없고 너랑 당장 이혼하겠다고요. 니네 가족 데리고 썩 꺼지라고요. 제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니까 어머님은 이 집에서 좀 살았다고 이혼 소리까지 나오냐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럽고 치사하면 짐 싸서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로 이러는 거 아니라고. 나랑 우리 엄마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짓을 벌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죠. 사돈 누워있는데 걱정 한마디는커녕 내 아들 불편하다는 불평불만만 하는 것도 정 떨어지고 전세 자금까지 털어서 투자했다는 것도 너무 대책이 없어서 어이가 없다고. 무엇보다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 집에 몰래 살다가 들켰으면 미안해라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고 정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아니면 무단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고소할 거라고 했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며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남편은 복도에서 시댁 식구들도 식구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파들파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진짜 너무한 건 너고 너네 가족들이라고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니 딱 일주일 시간 주겠다고요. 그 사이에 너네 가족들 짐 다 빼라고. 안 하면 사람 불러서 짐 싹 빼서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이혼이라고 했죠.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이혼하냐고 누가 이혼해 줄 것 같냐고 하는데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할 거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요. 딱 일주일 안에 짐 싹 빼서 원상 복구하고 아니면 바로 뺀다고 다시 경고했죠. 생각 같아선 당장 빼고 싶은데 그 집 식구들은 다 한통 속이고 저는 혼자니까 억지로 물건을 빼게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순순히 나갈 인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주일 줄 테니 짐 다 빼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후에 남편과 여러 번 싸웠고 큰 소리도 오갔는데 이혼하겠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확고해졌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제 말을 무시하기라도 하는 양 일주일까지도 짐을 안 빼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아놓은 인력센터에서 짐 치워줄 분들하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억지로 짐 정리해버리려고 하니 시어머니 기겁하고 미쳤느냐 악을 지르면서 물건에 손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우리 엄마 집이고 나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거다. 이제 생판 남남인데 내가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남의 집 무담 점거한다고 해줘야 정신 차리겠냐고 했죠. 경찰 얘기 나오니까 시모도 욕하면서 결국 짐 싸더라고요. 시동생과 신우도 너무하네 어쩌네 하면서 짐 싸고 나갔습니다. 아마 시댁에 원래 있던 가정 가구는 보관업체에 맡긴 것 같고 그동안 저희 엄마 집안에 있는 걸 썼던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본인들 옷까지만 챙기고 들어간 거라 짐이 많지는 않아서 좀 수월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싹 몰아내고 사람 불러서 청소도 다시 했어요. 집도 어찌나 지저분하게 썼는지 속에서 또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한테 니네 가족이 그동안 쓴 임대료하고 청소비 내놓으라고 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미쳤네 어쩌네 욕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증거들 다 모아서 소송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막힌 짓을 벌이는 사람들인지 증명하는 데 사용했죠. 이혼 소송 와중에 신우랑 제가 SNS상으로 팔로우가 되어 있는데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우리 오빠 새 출발하게 돼서 기쁘다느니 이기적인 연하고 끝내서 다행이라느니 저를 저격하는 글도 막 올려대더라고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누군데 참 어이가 없었고 그러고 니들끼리 살아라 싶더라고요. SNS 팔로우는 끊었습니다. 저는 신혼집에서 짐 다 빼서 엄마 집에 제 집 놔두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엄마 병원 다니면서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착잡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하고 계속 가족으로 지내는 건 더 최악이었기에 마음이 약해질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꿋꿋이 다잡았죠. 그리고 시간은 좀 걸렸을지언정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고 저는 드디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는데 너무 홀가분하고 이상하게 시골로 내려가신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혼 후 눈치 볼 것 없이 엄마를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엄마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간병도 계속하고요. 남편과 제가 살던 집은 전세금 정리하고 제 지분은 다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몫의 전세금에다 대출 좀 더해서 작은 집을 하나 구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널따란 저희 엄마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좁아 터진 집 들어가서 4명이서 북적거리며 살게 됐다고 하니 꼬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돈 버는 사람도 남편밖에 없는데 어디 그 소중한 가족들 잘 건사하며 살아봐라 싶었죠. 그렇게 이혼 후 프리랜서로 제일하면서 엄마 병원 오다니며 지낸 지도 꽤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혼한 지도 1년 가까이 됐을 무렵이었죠. 같은 회사 다니던 사람에게 우연히 전해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원래 살던 집에서 더 작은 거의 단칸방 같은 집으로 다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차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벌금과 합의금으로 전세금까지 날려먹었다는 겁니다. 전 시모는 투자랍시고 시댁 전세금 날려먹고 시동생은 사고치고 다니면서 형네 전세금 날려먹고 아주 여전히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얼굴이 퀭해져서 한동안 돈 꾸러다니고 개념 없는 가족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죽거나 떠나고 싶다고 주변에 하소연하고 다닌다더군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전 시모가 내 아들이 왜 병원에 누워있는 장모 뒤치다꺼리 해야 되느냐고 했던 그 말이요. 참 웃기지도 않죠. 진짜 전 남편이 죽어라 뒤치다꺼리 하는 건 본인과 동생들 아닌가요? 전 남편도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자기 아빠처럼 그냥 다 버리고 귀농하고 싶다는 소리도 했다는데 저랑 결혼 생활 때는 지네 가족들이랑 한통 속이더니 이제 본인이 독박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힘들고 지치는가 봅니다. 전 남편은 죽어난다지만 그 소식들은 저는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저는 제 생활하면서 여전히 엄마를 잘 돌보고 있어요. 엄마가 언제 일어나실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제 곁에 있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사고 났을 때 엄마가 어떤 상태여도 좋으니 사람만 계셔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바랬는데 엄마가 사람만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 큰 힘과 위로가 되거든요. 또 엄마가 저를 위해 한평생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라도 제가 엄마 불편함 없이 끝까지 잘 보살펴 드리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다시 일어나서 전처럼 밝고 활기차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